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이번 주 차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중간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난 주차에 관찰이라는, 그러니까 조사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표본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수조사는 모든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고요. 자,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만을, 대표성 있는 일부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라는 거는 상당히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자, 조사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될 테고. 자, 전수조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다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회현상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할 때에는 다 표본조사를 시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표본조사에서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작위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2주차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2주차 때 과학적 근거라는 게 위계 수준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위계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게 뭐더라? 바로 RCT 연구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퀴즈로도 냈던, 기억나시죠? 자, 이때 RCT가 뭐였나요? 자,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였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작위 표본, 근거 수준도 가장 높은 바로 이 무작위 표본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이 왜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학습하신다면 오늘 수업도 잘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 분석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자, 빅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거 몇 주 전에 배운 건데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보시죠. 자, 광역치매센터를 방문했던 치매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 제가 1개월 동안 연속해서 자, 50명한테는 끝말잇기 치료를 하고요. 자, 50명한테는 끝말잇기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거를 앞에는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대조군이라고 하죠. 자, 이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의 어떤 특정 인지 수준이 10%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은 인과관계일까요? 연관성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정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인과관계죠. 자, 왜냐? 자,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하퍼콜린스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인 공간성, 시간적 인접성을 만족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조건인 선행성도 만족하고 있나요? 그쵸? 끝말잇기 치료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지 수행력이 증가했으니까 끝말잇기 치료를 먼저 한 게 선행성이죠. 자, 세 번째 반사실적 조건 하나를 자,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족하고 있죠. 자, 왜냐? 만약에 끝말잇기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향상력이 없었겠죠. 결국은 자, 이것은 연관성보다는 인과성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끝말잇기 치료법이 효과가 있느냐? 자, 효과가 있다면 이게 실제 효과냐? 그것이 아닌 우연에 의한 효과냐? 또는 혹시나 다른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성장 때문에 생긴 그런 자연적인 효과, 셀프 리커버리라고 하죠. 자연적인 회복에 의한 효과는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것이 인과성이냐 아니면 연관성이냐?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과성이라 하더라도 원인 결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연에 의한 거냐 아니면 실제 효과에 의한 거냐를 밝히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효과인지를 우리가 밝히기 위한 게 우리가 이 분석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입니다. 자, 모집단을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해요. 자, population 하면 인구 집단이라는 뜻이죠. 결국 자, 모집단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뭐다?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모집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천만 1명이라면 자, 우리나라 인구의 모집단은 5천만 1명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관심이 되는 대상이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관심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모집단은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자, 모수라는 거는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특성값을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population mean, population variance. 자, 예를 들면 자,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집단의 편차 이런 용어를 쓴다면 자, 이것은 뭐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모집단, 치매 환자 모집단의 평균 연령을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자,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population mean age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 전체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다 조사한 다음에 연령을 평균하면 되겠죠. 그러면 population mean이 되겠죠. 이거는 이 사람들의 수치, 특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수치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이라고 하는 건 표본입니다. 자, 샘플은 핵심은 뭐냐?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집단을 특성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집단이긴 합니다만 자, 대표성 있게 모집단을 반영해야 돼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어떤 인지 능력을 알고 싶어요. 그렇다고 100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10,000명이 제가 만약에 여기 부산광역시에 있는 인제대 백병원 근처에 있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부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부산백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기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남한 인구 100만 명의 전체 모집단의 치매 인구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대표성 있게 모집단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편차도 없이. 자, 이런 게 표본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량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의 특성, 자, 소위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구한 특성값 또는 추정값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그래서 sample mean, sample variance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mean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자, variance는 편차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본에 대한 편차냐, 모집단에 대한 편차냐라는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어들을 정립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표본의 예를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어떤 음성 문제, 뭐 성대 결절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병원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영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지역별로 다 있네요. 부산대병원, 자, 이런 데 내원한 모든 환자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이거는 아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성이 없죠. 자, 왜냐하면 자, 대표성이 만약에 지역이 다 포함되지 않아서요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서울대 서울대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뭐 원주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아주대병원 수원, 경기도, 영남대병원 경북, 전남대병원 전라도, 부산대병원은 부산이니까요. 사실 거의 뭐 우리나라 대표 병원이죠. 지역별.
근데 그보다는 사실은 자, 국민 전체의 음성 문제 유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어떨 때 병원에 가시나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닌 거죠, 사실은. 따라서 음성 상태의 특성이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 국민 전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음성 유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표본으로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실험이라면 실험 설계법에 의해서 잘 모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사라면, 서베이라면, 자, 표본 조사란에 따라서 표본 설계를 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예측이 됩니다. 뭐 무슨 얘기야 이게? 실험 설계법이 뭐고 표본 조사란이 뭔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라는 표정들을 지금 짓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이게 뭔지 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추출 방법.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다? 무작위 표본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작위 표본, 소위 이제 랜덤 샘플이라 부르는데요. 자, 무작위 표본이라는 게 뭐냐?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표본 추출에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해서요. 우연의 원리에 의해서 각 단위가 추출된 표본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무작위 표본의 키워드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작위 표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조사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급에서 초등학생의 수영 어휘력, 어휘력을 얼마큼 알고 있냐를 조사하려고 한다면, 자, 30명의 학생이 있어요. 한 학급에 30명인데 5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5명을 뽑았는데 이 5명이 이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5명을 추출한다면, 자, 이게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본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한 학급에서 30명의 학급에서 5명을 무작위로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5명을 추출하면 결론적으로 X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자, 무작위 추출은 모든 학생들이 추출된 확률이 같아지도록 하는 추출 방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도 뽑고 저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하면, 자, 먼저 교실 한쪽 구석에 학생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뽑힌 학생은 상대적으로 그 학생 바로 옆에 있는 학생일까요? 아니면 다른 학생일까요? 아무래도 여기 뽑고 나면 사람 심리상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 뽑고 싶죠. 여러분들이 분단이 있는데 여기서 1번 분단에서 뽑았어요. 2번 분단, 3번 분단도 다 1번 분단에서 뽑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진정한 무작위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써요. 공에다가. 그 다음에 상자에 담아서 상자를 이렇게 흔들어서 5개를 뽑는,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어야 진정한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난수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빅데이터 공부하다 보면 혹시나 난수표라는 표현이 쓰이면 이게 사실 굉장히 통계적으로 옛날 용어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번호를 부여한 것들을 우리가 난수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험에서 이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해야 돼요. 아까는 조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험에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해야 되는데,
자,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개발된 진통제가 있습니다. 효능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자, 이때 1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싶어요. 소위 쥐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자, 무작위로 그럼 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5마리는 옛날에 진통제, 5마리는 새로 개발된 진통제를 해서 비교해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연구원이 10마리의 쥐를 상자 속에 이렇게 가둬놓고요. 상자 속에서 난수표 뽑듯이 휘적휘적해서 먼저 잡힌 5마리에게는 기존의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5마리는 새로운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자, 이게 무작위 선택일까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작위 선택 방법이 아닙니다. 자, 왜 아닐까요? 자, 제가 만약에 통에 쥐를 놓고 휘적휘적해서 5마리 뽑고 남은 5마리는 다른 약을 투입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먼저 뽑았던 쥐는 날쌘쥐가 아니라 둔한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에다 손을 놓고 뽑은 쥐들은 둔한 쥐들만이 뽑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른 해결법은 뭡니까? 쥐의 꼬리표를 달아주고 1에서 10까지의 난수, 자, 랜덤 넘버를요 5개 추출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쥐만 따로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쥐의 어떤 민첩하거나 건강 상태까지도 우리가 다 무작위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실은 무작위 표본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요. 자, 만약에 메디컬 그런 환경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실험 환경이라면 특히나 더더욱 이런 무작위 표본을 뽑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개념이 정립돼서 잘 무작위를 추출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상당히 역량이 있는 그런 과학자다라고 우리가 제가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정리하면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실험이든 조사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표본 조사에서는 즉 표본을 일부의 대상이 모집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무작위 표본 추출이다. 라는 거 오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